대한민국의 무기체계를 전문적으로 소개해온 구독자 45만 명의 유명 해외군사 유튜버 마시무스가 이번에는 국산 대전차 유도미사일 형궁을 다뤘습니다. 형궁의 장점과 한계를 비교적 균형 있게 설명했고 한국군의 작전 환경에 맞춰 개발된 무기라는 점도 높이 평가했는데요. 그런데 영상 후반부에서 뜻밖의 실수가 하나 나옵니다. 마시무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미 형궁을 운용하고 있다고 소개해놓고도 형궁은 아직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 형궁의 경우 2018년 예멘 전장에서 사우디 측 전력이 사용한 정황과 관련 영상이 이미 공개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번역 중에 역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시무스는 형궁을 어떤 무기로 평가했으며 해외 시청자들은 그의 분석에서 무엇에 동의하고 무엇을 반박했을까요? 지금부터 2026년 8월 2일 마시무스가 게재한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벌어진다면 북한 기갑부대는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을 것이다. 가파른 산악지형과 좁은 계곡, 밀집된 도시지역이 많고 대규모 기갑부대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형은 전차와 보병, 장갑차 등을 자연스럽게 도로와 교량, 그리고 예측 가능한 기동로로 몰아넣게 된다. 이전에 K2표를 비롯한 한국의 기갑 전력을 다룬 바 있다. 최근 드론과 대전차 유도미사일, ATGM의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매우 강력한 대전차 무기를 전력화했다는 점은 흥미롭다. 앞서 언급한 기동로 주변에 적 기갑부대를 저지하기 위해 특화된 무기를 휴대한 소규모 한국군 보병부대가 매복하고 있다면 결정적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오늘 다룰 무기는 바로 AT-1K 레이볼트 한국명 형궁이다. 형궁은 적 기갑 차량의 전면, 측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부를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현대식 보병 휴대용 탑 어택 및 발사 후 망각 방식의 대전차 유도미사일이다. 형궁을 처음 보면 미국 제블린이나 이스라엘 스파이크를 모방한 제품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비교적 소형인 보병용 무기체계에 적외선 영상 탐색기, 탑 어택 기능, 텐덤형, 성형 작약 탄두를 통합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생각은 충분히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더 흥미로운 대목은 한국이 왜 이러한 무기를 독자 개발하기로 결정했는지, 그리고 왜 형궁이 한국군 운용 환경에 적합한 무기인지에 있다. 나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주목받은 제블린과 세계 최고 수준의 대전차 무기들과 실제로 경쟁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많은 국가들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던 형태의 전쟁에 대비해 수십 년간 전력을 다져왔다. 북한은 여전히 엄청난 숫자의 전차와 병력 수송 장갑차, 자주포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구소련 및 중국제 설계를 기반으로 하지만 북한은 반응 장갑을 추가하고 신형 무장과 개선된 전자장비를 적용하며 계속 개량해왔다. 북한 기갑 장비가 노후됐다고 해서 결코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북한과의 전쟁을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 노후화된 전차라 할지라도 포병, 드론, 공병, 하차보병의 지원을 받을 경우 보병에게 여전히 치명적인 존재가 된다. 더욱이 남북한 모두 드론존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므로 대규모 드론에 의한 지원을 받는 기갑부대라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 된다. 여기서 숫자도 대단히 중요하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우세한 군대라 하더라도 대규모 기갑부대가 여러 기동로를 따라 동시에 진격해오면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군 보병은 오랫동안 미국제 토우 대전차 미사일과 M40 106mm 무반동총 등에 의존했다. 두 무기 모두 유용한 대전차 능력을 제공했지만 이전 세대의 무기체계였다. 무반동총은 강력하지만 부피가 크고 쉽게 노출되며 중장갑 차량에 대한 효과가 제한적이다. 초기형 토우는 높은 명중률과 사거리를 제공했지만 미사일이 비행하는 동안 운용병이 표적을 계속 추적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제밍이나 전파 교란에 강하다는 이유로 유선 유도 미사일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지만 미사일이 목표물에 명중할 때까지 운용병이 노출된 발사 위치에 그대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표적과의 거리에 따라 몇 초가 걸릴 수 있는데 현대 전장에서 몇 초는 매우 긴 시간이다. 발사 징후가 즉시 감지되어 표적이나 주변의 적 보병이 반격할 수도 있고 해당 지역을 감시하던 드론이 발사 위치를 확인해 적 포병에 좌표를 전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수가 발사 직후 진지를 이탈할 수 있는 유도미사일은 현대 대전차 보병부대의 생존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다. 현궁의 개발은 2000년대 후반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주도하에 LIG 넥스원을 비롯한 국내 방산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구형 대전차 무기를 대체함과 동시에 국산 유도미사일 기술과 생산, 향후 개량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 독자적 기술 확보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이미 전차와 자주포, 전투함, 전투기 분야에서 뛰어난 제조 능력을 확보했지만 현대적인 발사 후 망각 Fire and Forget 미사일은 고도의 기술 복합체이다. 탐색기는 표적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하고 유도체계는 비행 전 과정에서 미사일을 안정적으로 제어해야 한다. 탄두는 목표물의 반응 장갑을 무력화한 다음 그 아래에 있는 주장갑까지 관통해야 한다. 발사기는 보병이 운용할 수 있을 만큼 경량이면서도 거친 취급이나 악천후를 견뎌야 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저렴한 단가를 유지해야 한다. 현궁은 개발을 완료한 뒤 2017년부터 양산에 들어갔으며 한국이 독자 개발한 최초의 3세대 대전차 유도미사일이 됐다. 현재 대한민국 육군과 해병대가 운용하고 있으며 보병 휴대형 및 차량 탑재형으로 운용 중이다. 기본 보병용 시스템은 제벌린과 유사하게 일회용 발사관에 들어있는 미사일과 발사 통제 장비 삼각대로 구성된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완전한 발사 시스템의 중량은 약 20kg 수준이며 미사일 자체의 중량은 약 13kg이다. 결코 가벼운 무게는 아니지만 기존 무반동총이나 토우에 비하면 비약적으로 향상된 휴대성을 제공한다. 20kg만 놓고 보면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병은 개인 화기와 탄약, 방탄복, 무전기 등도 함께 휴대해야 하며 추가 미사일 운반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특히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면 적 기갑부대의 위치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군 기갑부대를 상대하려면 지속적인 화력 투사를 위한 예비 미사일 확보와 재보급 체계가 필수다. 발사 후 망각 방식이기 때문에 사수는 발사 직후 진지를 이탈해 다른 곳에서 다시 사격을 준비할 수 있으며 이는 현궁의 핵심적인 장점이다. 그러나 발사 이후에는 미사일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기갑부대가 밀집해 있을 경우 미사일이 의도하지 않은 다른 표적을 추적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궁에는 광섬유 데이터 링크가 없기 때문에 비행 중 적의 지휘 통제소나 자주포 같은 고가치 표적을 발견하더라도 목표를 변경하거나 교전을 취소할 수 없다. 이러한 차이는 최신 세대 대전차 미사일인 스파이크 계열과 비교할 때 분명해지는데 일부 스파이크 파생형은 미사일을 재유도해 다른 표적을 선택하거나 발사 위치에서 보이지 않는 표적을 타격하는 비가시선 NLOS 공격도 가능하다. 현궁의 교전 절차는 훨씬 단순하다. 표적을 탐지하고 조준한 다음 공격 모드를 선택하고 발사하면 된다. 이러한 단순함은 운용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즉각적인 이탈을 가능하게 한다. 개인적으로는 현궁의 이런 특성이 한국의 작전 환경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복잡한 원거리 추적이 필요한 상황보다는 대규모 기갑 전력이 한꺼번에 밀려올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고 적의 반격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진지를 옮긴 뒤 다시 공격하는 전술이 더 적합하다. 상부 공격, 탑 어택 모드는 현대 대전차 유도미사일의 전차 사냥 전술을 상징하는 공격 방식이다. 발사 후 미사일은 운용자의 시선보다 높은 고도로 상승한 다음 포탑 상부를 향해 하강하며 구소련이나 중국이 설계한 전차들은 이러한 공격에서 생존하기 어렵다. 이는 전차가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수준의 방어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전차의 가장 두꺼운 장갑은 주로 직접 사격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면부에 집중된다. 현궁은 텐덤형 대전차 고폭 탄두를 사용한다. 첫 번째 탄두는 반응 장갑을 기폭시키거나 무력화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뒤따르는 두 번째 성형 작약 탄두가 초고속 메탈 제트를 형성하여 그 밑의 주 장갑을 관통한다. 공개된 성능 자료에 따르면 현궁은 반응 장갑을 무력화한 후 약 900mm의 균질 압연 강판 RHA를 관통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발표된 미사일 관통력 수치가 그렇듯 이 숫자 역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실제 현대 주력 전차는 단일 수직 강철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다양한 각도로 배치된 복합장갑, 공간장갑, 폭발 반응장갑 등을 포함한
현대적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밀한 실험실 관통 시험 자료가 없다면 탄두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지만 900mm 균질 압연 강판이나 30cm 두께의 콘크리트 보루를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유효 사거리는 약 2.5km로 제블린 초기형이나 스파이크 MR과 비슷한 보병용 대전차 미사일 범주에 속한다. 이 정도 사거리라면 장거리 미사일에 필요한 대형 발사 장치나 지원 장비 없이도 도로와 계곡, 하천 도하 지점 및 방어 진지를 충분히 엄호할 수 있다. 또한 제블린과 마찬가지로 추진기간이 점화되기 전 미사일을 발사관 밖으로 밀어내는 소프트 런처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발사 진지 주변의 후폭풍을 줄여주며 밀폐된 장소에서도 안전하게 사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현궁은 한국의 작전 환경에 강점을 지닌 유력한 대전차 무기지만 몇 가지 한계도 있다. 이러한 한계는 주로 탐색기와 제한적인 사거리에서 비롯된다. 현궁은 발사 전에 적절한 적외선 영상을 확보하고 표적을 락온해야 하므로 연막과 먼지, 비, 열상 위장, 복잡한 배경 등은 특히 표적이 밀집된 환경에서 표적 식별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약 2.5km의 사거리는 매우 유용하지만 현대적인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은 이보다 훨씬 긴 사정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개활지에서 작전을 펼치는 현궁 운용부대는 여전히 전차포와 기관포, 포병 또는 적 대전차 무기의 사거리에 노출될 수 있다. 능동 방어 시스템 APS 역시 강력한 방해 요소다. 트로피 같은 시스템은 접근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다. 대전차 미사일의 상부 공격 방식이 APS의 방어 효율을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무력화시키지는 못한다. 물론 북한은 트로피 시스템을 운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도 자체 APS를 계속 개발하고 있으며 북한이 관련 기술을 참고하거나 도입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전차 미사일이 시가지 교전 같은 극단적인 근접전에서 여전히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현대 전장이 미사일 운용 부대에게 얼마나 위험한 곳이 되었는지도 입증했다. 드론 덕분에 대전차 미사일 발사 위치를 단숨에 찾아내고 운용 부대를 추적하여 단 몇 분 만에 포병 화력을 유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 대전차전이 주를 이루었으나 그동안 상당수 기갑 전력이 소모되면서 최근 다시 드론 역량이 중심이 되는 변화가 관찰된다. 따라서 위장과 은폐, 신속한 전개 및 전자기 신호 관리가 이제는 미사일 자체의 성능만큼이나 중요해졌다. 반대로 드론은 현궁의 효과를 높이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드론이 기갑 차량을 사전에 탐지하면 현궁 사거리 내로 들어오기 전에 운용 요원이 발사기를 준비하고 사격 위치를 선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표적을 찾기 위해 노출된 상태로 머무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현궁 개량형은 사거리 연장과 탐색기 성능 개선, 차량과의 긴밀한 통합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현궁을 스파이크와 유사한 형태로 개량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많은 논의가 나올 것이다. 드론과 연동하거나 미사일 자체가 일종의 드론처럼 비행하면서 디지털 감시 장비로 표적을 탐지하고 획득한 정보를 지휘 통제 네트워크에 전달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전차의 반응 장갑이 발전하고 드론의 발사 위치 탐지 능력이 향상될수록 이러한 개량은 더욱 중요해진다. 북한 기갑 전력에도 능동 방어 시스템 APS 및 열상 대응 수단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 현궁은 수출 시장에서도 중요한 무기로 자리 잡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미 현궁을 운용하고 있으며 필리핀도 현궁을 선택했다. 한국은 현대적 장비를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하고 안정적인 생산 능력과 비교적 빠른 납기를 보장하는 국가로 강력한 명성을 쌓았다. 사실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신속한 생산과 공급 능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었다. 현궁이 전차를 파괴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능력을 훨씬 먼저 구현한 것은 미국 제블린과 이스라엘 스파이크다. 그러나 현궁의 중요성은 한국이 관련 기술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실전 운용 체계이자 수출 무기로 발전시켰다는 데 있다. 특히 미국 수준의 예산을 갖추지 못하고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도 못한 국가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현궁을 운용하는 병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신뢰성이다. 현궁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지는 실제 전투 환경에서 충분히 검증됐는지에 달려있다. 안타깝게도 현궁은 아직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반면 제블린과 스파이크는 이미 실전 경험을 갖고 있다. 현궁은 한국 특유의 습하고 무더운 환경을 비롯한 가혹한 조건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순간 표적을 신속히 탐지하고 높은 명중률로 타격할 수 있어야 한다. 마시무스는 왜 현궁이 실전에서 검증된 적은 없다고 말했을까요?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현궁을 운용한다는 말은 보유, 배치했다는 의미일 뿐 반드시 실전에서 사용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현궁을 도입한 배경을 조사했다면 예멘에서 사용된 정황과 관련 영상까지 함께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시무스는 사우디 운용 사실까지만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인 예멘 실전 투입 기록은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실전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사실상 아직 실전에서 사용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단정했다는 점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현궁은 제블린이나 스파이크만큼 풍부한 실전 자료가 공개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멘에서 사용된 정황은 분명합니다. 현궁 도입국은 찾았지만 그 도입국이 어디에서 현궁을 써먹었는지는 놓친 셈인데요. 해외 네티즌들은 댓글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통해 댓글창에서 마시무스가 의문의 1패를 당했다고 언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산 장비와 전자부품이 우수한 품질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교전에서 현궁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오더라도 신뢰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 지형 특성상 대규모 기갑부대 전체가 예측 가능한 기동로로 몰릴 수밖에 없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현궁이 발휘하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거대할 수 있다. 도로와 계곡, 도시구역 등에서 현궁으로 교전할 수 있다면 북한 기갑 전력의 상당 부분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궁에 대해 제블린을 모방한 무기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일부 측면에서는 실제로 그런 사실이 보이지만 무기 체계의 성패는 결국 대량 생산 능력과 저렴한 비용, 그리고 실전에서의 검증 및 내구성 확보라는 본질적인 요소로 귀결된다. 현궁이 실제 전투에서 어떤 성능을 발휘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제블린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현궁 역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마시무스의 영상에 달린 댓글을 살펴보면 현궁에 대한 반응이 K방산의 우호적인 방향으로만 흐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궁의 2.5km급 사거리를 놓고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평가가 맞붙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댓글은 2003년 이라크 침공에 참전했다는 전직 미국 해병대원의 글입니다. 그는 미 해병대 대전차 유도미사일 운용병으로 복무했고 LAB-AT 장갑차의 장전수와 사수로 토우를 운용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대전차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적 전차의 유효 사거리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거리다. 우리가 운용한 토우는 약 3.75km 거리에서도 주력 전차를 파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거리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거리에서 적을 먼저 찾아내고 아군과 적군, 위협의 종류까지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현궁을 직접 제블린과 시험 비교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의 주장은 현궁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고 있습니다. 시야가 탁 트인 개활지에서는 2.5km급 사거리가 전차포와 기관포, 포병의 위협으로부터 미사일 운용병을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피자고고 6151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에는 넓은 개활지가 많지 않다. 북한군이 돌파하더라도 실제 가시선이 현궁의 사거리를 크게 넘어서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한국은 사거리나 복잡한 부가 기능보다 추위와 안개, 진흙 같은 자국 환경을 견디는 능력을 우선했을 가능성이 크다. 현궁은 있으면 좋은 기능을 무리하게 집어넣은 무기가 아니라 한국군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능력에 집중한 무기다.
두 댓글 가운데 어느 한쪽이 맞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개활지에서는 먼저 보고 더 멀리 쏘는 능력이 생존을 좌우합니다. 그러나 산악과 계곡, 도로와 교량, 도시지역이 기동로를 제한하는 한반도에서는 2.5km라는 숫자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장거리 교전보다 매복과 동시다발 사격, 발사 직후 진지 이탈과 재배치가 더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형궁은 제블린이나 스파이크를 모든 항목에서 뛰어넘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가 아닙니다. 한국군이 실제로 마주할 가능성이 큰 전장에 필요한 성능을 골라내고 국내 기술로 대량 생산과 개량의 주도권까지 확보한 무기입니다. 이것이 최근 K방산이 보여주는 경쟁력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형궁은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한국판 제블린 모방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전장에서 사용된 경험이 있고 댓글창에는 그 사실을 놓친 유명 군사 유튜버보다 형궁의 기록을 더 정확하게 기억한 시청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시무스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은 형궁을 낮게 평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형궁의 장단점을 꽤 성실하게 분석하고도 자신의 결론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한 조각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멤버십 후원과 좋아요, 구독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티스토리에서 운영되던 KKMD 블로그는 현재 네이버로 이전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도 함께 알려드리며 KKMD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